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6일에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모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통일교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학자 총재 정교유착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해 조사할 예정인데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의 합동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부실 시공 여부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민원을 넣도록 해 업무 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8,390만 원도 함께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은 이 대표가 허위 알리바이로 법원을 기망했고 또 반성이 없다며 이처럼 구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호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의 1차 주포에게서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바 있는데요. 조금 전에 특검이 이종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경찰이 닷새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서며 통일교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학자 총재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4차 공판기일이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를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부터 일반 이적죄 등 3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첫 선고가 될 거로 보입니다. 되도록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9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인데 증인신문이 길어지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더라도 오는 26일에는 변론을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2월 가장 먼저 시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2월에 선고가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네,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재판도 열리고 있죠? 네,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정권과 정교 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3차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재판을 방청하려는 통일교 교인들의 줄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중계법정까지 인파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된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또 지난 기일에 이어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통일교 지역 관계자들도 출석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이들은 대부분 특검 공소 사실대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고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접촉하려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추가 구속신문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신문을 받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2일 종료될 예정인데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구속 취소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현황을 파악하고 군 수사관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방부 조사본부 관련자 16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빈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법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인 박정훈 대령이 16명을 직무 정지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헌법 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밀을 다루는 특성상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정보사령부를 대상으로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고 특히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의혹처럼 의문점은 많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을 최우선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학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도 진행할 예정인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미처 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15시간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오늘 새벽에야 마쳤는데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천정군과 서울본부 등 통일교 핵심 시설이 대상이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재수 의원실은 국회 절차를 밟다가 압수수색이 2시간가량 늦어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내일은 한학자 총재를 접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내일 서울구치소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차례 한 총재에 대해 접견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금품 공여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만큼 관련 정황 조사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건네고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죄명이 적시됐는데 범죄 사실에 뇌물수수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번복된 이후 한 총재에게 경찰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전 장관 등이 수년 전부터 통일교 측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다수 발견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데도 특검이 신속하게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통일교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한일 해저터널 관련 토론회 당시 사진입니다. 한일 터널의 동북아시아 파급 효과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임종성 전 의원이 등장합니다. 앞서 2016년에는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플래카드에는 통일교 관련 단체들과 임 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역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서적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이 같은 행적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뒤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수년 동안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일 해저터널을 지지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는 겁니다. 임 전 의원과 전 장관, 김교환 전 의원 등 통일교 로비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데도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뒤 석 달이 넘도록 경찰에 이첩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특검이 지난 7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서 현금 280억 원을 발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늑장 이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게 로비 의혹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편파 수사로 직무를 유기했다며 민중기 특검팀을 고발하면서 경찰도 관련 수사에 나섰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 관련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특검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 관련 추가 강제 수사는 물론 민중기 특검도 직접 조사할지 관심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통일교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게 된 민주당 3선 현역 전재수 전 장관은 거듭 불법적 금품 수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에도 발끈하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역시 압수수색을 당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반박 회견을 열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2020년 3월쯤 촬영된 사진입니다. 민주당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은 전재수 의원의 손에 들린 책,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자서전입니다.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교 측과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지역구 주민들이 선거 사무실에 찾아와 응원한다며 책 한 권 들고 사진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며 단연코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행사 참석 날짜로 특정된 2018년 5월엔 지역구 성당에서 미사를 받고 그해 9월엔 고향 의령에서 벌초했다며 당일 SNS 게시물로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경찰은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해 4시간 가까이 PC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경찰 국수본의 압수수색을 잘 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기습 발표한 지난 11일 귀국 당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방어전에 돌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던 이 전 차관은 최근 사면돼 업무에 복귀했고 전 의원의 압수수색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강제 수사를 받게 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반박 회견을 열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선물도 밥도 한 그릇, 음료수도 한 잔 먹은 적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통일교 의혹 초반부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진 한 장, 언론 보도 한 줄에도 여론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조차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통일교 고위 인사들의 녹취록에서 거론된 이채익 전 의원도 통일교 인사들과 일면식이 없고 접촉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YTN에 녹취록의 당사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나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교특보단장을 맡아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왔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통일교 측에는 절대 갈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서로 다른 특검을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 종료에도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거듭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는 어제부로 종료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핵심 쟁점은 여전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내란 기획과 지휘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 준엄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내란 청산을 거듭 강조하는 원내사령탑의 발언에 정치권 시선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거듭 숙의하는 절차를 가진 거로 파악됐는데요. 이 당내에선 위헌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이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의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데 만약 최종안이 도출될 경우 법여권 설득을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엔 좀 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까지 모두 종료된 뒤 논의가 이뤄질 거로 보인다고 했고, 이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관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내란몰이를 이제 멈추고 이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통일교와 민주당의 이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개 특검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이 대략적인 내용까지 공개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이 교섭단체가 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대통령이 기한 안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검을 임명하는 거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특검법 추진에 공조하고 있는 이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아울러 이 대장동 사건, 이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까지 민주당이 이 특검 1국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이 검토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2차 특검의 의도는 국정 난맥상과 이른바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도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필수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공세냐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과방위에서는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네, 오전 10시부터 국회 과방위에선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 방송이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며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정상화에 노력해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또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서 이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이른바 컨펌을 받았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따져 물으며 대통령실을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김 후보자에게 거짓이 드러나면 사퇴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내내 김 후보자의 방송 통신 분야 전문성과 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근절법과 2인체제 방통위의 YTN 최재주주 변경 승인 등을 물으며 맞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만납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만남에서 정치권 갈등에 대한 우려를 전한 만큼 오늘은 어떤 발언이 오갈지 주목되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애 못했던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요 직전에 제가 그 호주 대사를 면책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호주에 있었던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호주 대사께서 지금 극단주의가 가져오는 여러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호주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극단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정치가 국민들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운지 저 스스로 또 우리 국민의힘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 그리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또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시기에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을 맡으시게 돼서 여러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시면 제가 많이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주십시오. 사실 오늘 좀 쓴소리를 하려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보고 흔히 보수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는 사실 보수도 진보 어느 쪽에도 가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라면 저는 헌법주의자입니다. 헌법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제 정치적 어떤 행동이나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이 기준점은 항상 헌법과 헌법 정신이었습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헌법을 배신했기 때문에 저는 그 헌법 정신을 찾아서 제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배신자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 행위에 있어서는. 좀 쑥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장동혁 대표님은 행정고시와 사법심에 모두 합격한 분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직접 공직 경험을 하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선배 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리고 좀 염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듣기 거부가신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 통합의 방향을 첫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둘째,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면서 가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용과 진실, 자제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회복하는 그 과정이 바로 국민 통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방향으로 통합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고 회의하고 화합하고 하는 것은 저는 통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만의 단체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서도 아니 됩니다. 내란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의를 외면한 자에게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러한 헌법적 상황과 다수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 대표님, 다수 국민의 뜻을 쫓아 정도를 가주십시오.
보수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시고 보수 재건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건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토끼가 달아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큰 추위는 없지만 중부지방 곳곳에는 약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부터는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나쁨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중부 지역 비나 눈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북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에서 동해로 이동하는 기압골, 즉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청 등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1에서 5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내린 비나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아침 저녁으로는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도 공기가 맑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당분간은 미세먼지를 유의해야 한다고요? 네,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기 상층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나쁨 수준인 곳이 많은데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대기가 뒤섞이면 일부 지역에서는 먼지가 지상으로 내려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밤부터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이른바 중국발 스모그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될 걸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하지는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여 목요일까지는 대기질이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당분간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심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가운데 업무 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검찰의 요구에 따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방해 행위 110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투표관리 방해와 이중투표 시도, 특수봉인지와 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 등을 고발한 결과 이같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한 행위가 적발됐고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유권자도 기소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민의힘 중진의원실 소속 보좌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서울 용산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11조 원을 들여 미국에 재련소를 짓기로 한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의 큰 승리라며 투자를 반겼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획기적인 계약이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권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 광물 협정을 방금 체결했다며 미국의 큰 승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어 연간 54만 톤 규모의 전략 광물과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하는 대규모 재련소를 미국 테네시주에 짓기로 의결했습니다. 미국 내 사업 장벽은 미 국방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합작법인을 세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련소로 이름 붙인 이번 프로젝트의 투자액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트닉 장관은 고려아연 재련소에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움직이는 광물들이 만들어질 거라며 방어 시스템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기술 등을 나열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고려아연의 글로벌 생산의 우선 접근권을 확보해 미국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식이라며 미국에서 생산하고 공급망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산업기술의 리더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야당 의원도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내세웠습니다. But it means using those tools with the financing tools that Japan might have, or Korea, or others. It means, going into Mongolia with the Koreans and creating new industries and so forth. 고려아연이 재련소를 짓기로 한 테네시주는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레드 스테이트로 꼽힙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3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국민의 실시간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차 부처 업무 보고가 잠시 후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1차 업무 보고 당시,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 에피소드가 좀 있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무슨 환빠 논쟁이죠. 환빠 논쟁이죠. 올바르된 국가 역사관을 확립하고 수립하고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였다. 콩, 또 뭐 있어요? 사료, 밀은 아니고요. 신영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콩기름 짜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두부로 만들고 하잖아요. 네, 식용은 난지역입니다. 국정 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태, 공직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긴장과 위축을 초래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수기 과정이고요. 하나의 좋은 리더십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그 업무 보고 장면, 주요 장면들을 함께 보셨고요. 이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약처, 또 문체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시작했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 업무 보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잠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 보고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또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 생방송 업무 보고 이례적인 상황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정부 부처의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질문에 당황을 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또 격려하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 업무 보고의 생중계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은요,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오히려 부패하거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투명할 때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처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면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예. 또 지지해 줄 것은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좋은 시도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각 부처의 답을 듣고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또 모여서 그 수용하는 태도를 대통령실이 갖는다면 부처가 갖는다면 집단 지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 보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도다,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불필요한 그런 그 위기감을 조장을 하고 있다. 혹은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팥쥐 엄마 같았다 그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업무 보고는 없었다. 이것은 업무 보고인가, 직장 상사의 갑질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실망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도 자체는 나름대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매기 효과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공직 사회에 긴장을 몰아넣는 그런 부분은 좋은 시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게 공개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또 업무상 비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민감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그런 실무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나아가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을 묻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기관장에 대해서는 특히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많다. 어디 놀다 왔다 왔느냐. 그리고 뭐 재단은 그거 지금 일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기기묘묘한 퀴즈 같은 거를 내고 그거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당신 임기가 얼마 남았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게 진정한 업무 보고입니까? 아니면은 이준석 지금 대표가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붓 아들, 의붓 딸에 대해서 의붓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대놓고 갈구는 이런 내용인가.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제대로 된 취지는 좋지만 그것을 기회를 이용을 해서 오남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질책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기관장, 특히나 그 이학재 사장 그 영상이 지금 굉장히 회자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임기제를 왜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제는 낙하산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을 시키고 정치 중립적으로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라는 제도예요. 그러면은 이학재 사장은 항공 관리 분야 이런 거에 공항 관리 이런 거에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낙하산 인사예요. 저는 사실은 뭐 저희 정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낙하산 인사들은요 책임 정치 차원에서 정권과 함께 자리를 내주는 것이 그래야 국정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책임 정치를 통해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번 저희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학재 사장께서
제가 볼 때 업무를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자, 위해 물질을 위주로 공항공사가 보는 거 맞습니다. 보안 검색 탐지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러면 불법 마약이라든가 불법 외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자, 세관의 업무라고 했는데 세관은 탐지 업무를 하지 않아요. 공항공사가 탐지를 해가지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탁 업무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 업무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니까 소홀히 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업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짜증이 나는 거죠. 본인이 얘기한 거를 답을 줘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식으로 답을 하니까 짜증이 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권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약간 짜증스러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음부터는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반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지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한 불법행위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임 정부에 대한 임명 인사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몇 개월 남았어 이렇게 묻는 것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직원 만족도가 전 세계 1위이며 전체 인천공항공사의 전 세계의 어떤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만족도를 했을 때도 4위, 3위 정도를 하고 있죠. 사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2010년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전일항공 잘이 사실상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항공업과는 1도 관계없는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주오 회장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 5년 만에 회사를 회상시켰습니다. 공항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전문성이 있고 3년, 4년 하면서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 전 세계 4위를 왜 하느냐? 1위 하라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1위로 가기 위한 것이 무슨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거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업무상 비밀로 하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왔을 때 책 속에 달러가 들어가면 검색되는지 여부는 공무상 비밀이란 말이에요. 공무상 비밀을 제가 봤을 땐 이학재 그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지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얘기를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것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학재 사장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두 분께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게 공항공사에서 어디에서 비밀 지정을 받았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뭐 비공개적으로 업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신종 위험물이라든가 신종 뭐가 나오면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탐색을 할 때 이게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미리 알면 조심할 수 있으니까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것이 비밀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자, 그 책갈피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요. 이게 10,000불 정도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몇만 불을 끼면은요 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새 기계들이 굉장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쓰면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업무 보고가 뭡니까? 업무 보고는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지휘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런 거를 답변을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SNS 써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낙하산 인사의 폐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위를 만족도 1위를 했다고 했는데 만족도 1위를 공항공사 한 적은 굉장히 많죠. 자,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1차 업무 보고 당시에 또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 환단고기와 관련한 논란이었는데, 자, 오늘 아침 대통령실 이규현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환단고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국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빠라 표현을 쓰신 거는 거기에 긍정적인 어떤 그 심을 실어서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실어서 썼던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고대사라든가 또 상고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환단고기에 너무 그냥 집착이 돼갖고 서로 그냥 여론이 일어나니까 사실 그것도 좀 공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이 환단곡이라는 게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라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뭐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이야기는 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홍보수석님께서 대통령님의 말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그 말씀은 지금 그 동북아 재단 이사장이 우리는 사료에 근거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기원사와 환단곡이 이런 것은 문헌이 아니냐? 이건 문헌이고 이것을 연구하라라는 지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야 사학자와 관련해서 같이 뭘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재단은 지금 뭐 합니까? 라고 대놓고 얘기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했던 인식과 이런 부분은 규원사와 지금 뭐 규원사가도 비슷한 거죠. 결국 이런 환단고기 자체가 정사에 가깝고 과거에 있는 것을 그거를 연구하라는 지시 그 이상 그 이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중에 이것이 더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홍보수석이라든가 대변인을 통해서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말은 이미 퍼져버린 것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 환단고기 이런 걸 탐독했던 사람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기원전 7000년에 이미 한글과 같은 훈민정음이 거기 다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를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세종대왕을 칭송해야 될 것이 아니고 환단 환웅 때 한글이 창제돼가지고 만년의 역사를 가진 역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문헌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타지 소설 내지는 우리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신화로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정사로 해가지고 국사편찬위원 이것을 다그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 이야기를 꺼낸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의도가 뭐였는지는 대통령께서 말하는 것이 의도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상고사나 고대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그런 걸 대응하는데 좀 유용하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것 같은데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변인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정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있는 걸 알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좀 수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오해가 됐으면 그 이후에 그런 오해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라고 정정해 줬으면 거기에서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인 공세를 가하니까 이규현 홍보수석이 조금 오바를 한 것 같은데요. 뭐 국민들의 비판, 여론의 비판을 공정하다, 언론의 비판을 공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권력과 권한을 가진 홍보수석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게 들렸습니다. 그 박지향 이사장이 과거에 이제 뉴라이트 논란도 있었던 인물이고 해서 그런 뭐랄까요 정치적 성향 때문에 대통령이 이 전문성을 좀 더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서양사잖아요.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주요 임무인데 그런 쪽에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좀 더 낫다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80일간의 내란 특검 조사가 막을 내렸는데 내란 특검의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발동에 김건희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는데 그러면서 계엄 이후에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51점.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김건희는 몰랐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저는 뭔가 실드를 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부부싸움을 통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거를 이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예. 뭐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 예. 여전히 이 부분도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 예, 2차 그렇죠. 종합 예. 특검을. 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인지 또는 어떤 정치인의 성명 발표인지 저는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비상계엄 선포한 것을 듣고 뭐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것은 보니까 그 말을 전에 들은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전에 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자극적인 말만 한다는 것이 저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고요. 자, 일단 계엄과 김건희 씨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도 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엄 이후에 싸움을 했다는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380억이란 거금을 들여서 밝힌 것이라고는 계엄 이후에 윤석열 부부가 부부싸움 했다라는 것만 밝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이 김건희 여사 쉴드 치는 것 같다?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던 지금 그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쉴드 칠 수가 있는 겁니까? 결국 없는 사실을 헛개비를 쫓아가지고 수사를 해서 실체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실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배우인 것이고 미리 이것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알고 뭐한테 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니 국정원장에 전화했느니 그런 모든 것이 사실 무근이라는 게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했다라는 정도라도 밝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것이 헛개비를 쫓아서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은 쉴드 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종합 2차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국민이 누가 그것을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 대법원장이 사실상 그 내란 방조를 했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 방조를 했다라고 했는 것도 아무런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란 어떻게 보면 특별재판부 나아가 법 왜곡죄를 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오히려 어제 특검을 통해서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지금 특검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2차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의혹 특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양당에서 좀 거리가 좁혀질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기가 어려운 게 지금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우리가 심합니다. 근데 그 진앙지가 사실은 정치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회적 갈등보다 정치 진영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강덕구 의원께서 또 하시는 말씀도 저는 좀 약간 그런 모습이 강하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한쪽 진영의 힘으로 한쪽을 눌러야만 그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까? 함께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근대 국가를 만든 거고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적 보복이나 사적 문제 해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사적으로 만족할 때까지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일교 관련 특검은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지금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쟁, 지방선거가 좀 지난 시점이라도 저는 이것은 해서 정치와 종교의 어떤 분리 그리고 뭐랄까요 유착의 고리를 좀 끊는 그런 특검을 한번 여야 동의하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시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고 경찰이 이제 통일교와 관련해선
계속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한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를 할 때 2시간 정도 지연이 돼서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어떤 기자들은 전재수 의원실에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내용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전격성과 밀행성이 키워드죠. 예. 뭔가 이제 간다라고 하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그 단속하러 나간다라는 정보가 세면은 사실 술 먹던 사람도 다 따로 도망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9시 반에 가서 11시까지 거의 2시간 20분 정도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안에서 이른바 갈아버리는 이게 슈레딩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못하려고 압수수색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경찰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수사를 할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걸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마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외유 중이었다. 그래서 빨리 못했다라고 하는데 빨리 없다 하더라도 그럼 위임 그 보통 보면 정부 해가지고 없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업무 위임을 해놓고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사람이 없으면 아예 계속 아예 못합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때의 어떤 압수수색했는 과정에서 뭔가 폐기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단순한 이 부분과 관련된 뇌물 내지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인멸 내지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통상적이면 우리 최 변호사님의 말씀에서도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통상적인 게 아니에요. 국회입니다. 우리가 상권이 서로 자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행정부가 예를 들어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법부라든가 국회를 마구마구 뒤지면 그거는요. 그 지금 뭐 이게 뚝이 무너지듯이 막 이렇게 권력의 남용으로 치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받는 절차 이런 것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예. 말씀대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예. 더 큰 의미의 그 삼권의 상호 자제라는 측면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당무감사위에서 이제 이른바 단계 논란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배치를 한 부분 그리고 소통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한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두 분께 짧게 좀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결국 그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개딸 옛날에 문글로소리 하듯이 강성 어떻게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구심점으로 해서 외연을 확대했던 그런 전략을 국민의힘도 하고 있는 것. 사실 지난 그 비상계엄을 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게 많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들어온 이후에 많은 권리 당원들이 들어오면서 100만 명을 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올해까지는 당원 민주주의를 지향을 하면서 최대한 어떤 당원들의 의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사가 있는 것이고 당원 게시판 논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권력의 2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그렇게 썼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미루다가 지금 터지는 것인데 언젠가는 이 부분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불거진 것뿐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독립된 그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감찰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서 사과를 하면은 언젠가는 또 한동훈 대표도 컴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거를 누른다고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인사는 사실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인사권은 장동혁 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자 보세요. 국민소통특별위원회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한다. 윤호개인으로 소통하겠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황교안이다로 소통하겠다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윤호개인과 우리는 황교안이다로 선거를 치르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네. 정신을 못 차렸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번 인사가 그렇게 좋은 인사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의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번 감식을 통해서 부실 시공 여부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붕괴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할 텐데 합동 감식은 언제 시작됩니까?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부터 도서관 붕괴 사고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사고 현장에는 구조물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 작업을 마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인데요.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국가수, 건축과 구조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붕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첫 단추인 셈인데요. 각 기관들이 역할을 나눠 정밀 분석을 진행합니다. 광주경찰청은 붕괴 사고 수사팀을 62명으로 확대해 수사본부로 격상했는데요. 경찰은 건축 설계부터 계약, 사고 직전 시공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철골 구조물의 접합 결함과 콘크리트 반입 물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만큼 객관적인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사에 사용된 특허 기술이 시공에 적절했는지, 사전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조치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사 대표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 10여 명이 조사됐는데요. 이 가운데 8명에 대해 출국 금지도 신청했습니다.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출국 금지 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시공사와 감리, 설계 등 공사 관련 6개 업체 8곳도 압수수색했는데요. 핵심 자료와 직원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광극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노설입니다. 최근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직원을 생전에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서 대표의 범죄 사실 10건을 특정했는데 법원은 대표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가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살이 안 찌면 어디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저렇게 고통받으리라고 그런지는 생각도 안 하고. 직원인 박성범 씨는 최근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대표 김모 씨가 박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결국 상습상해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근무했던 박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범 씨 사망 뒤 CCTV 삭제한 이유 뭡니까?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성범 씨에게 신체 포위학수 요구한 거 맞으십니까?
경찰은 CCTV 영상과 참고인 조사, 생전 박 씨의 안아골절 진단서 등을 근거로 김 씨가 박 씨에게 저지른 폭행 등 범죄 사실 10건을 특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YTN이 입수한 통화 녹취록엔 대표 김 씨가 박 씨로부터 이른바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아낸 정황이 담겼고, 경찰 조사 결과 박 씨가 숨지기 직전 이틀 동안 김 씨가 자신은 살인자가 되기 싫다는 등 각종 협박과 폭언을 쏟아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폭행은 박 씨 횡령이 원인이라며 상습적이지 않았고 박 씨가 세상을 떠난 것과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데, 박 씨가 숨진 뒤 매장 CCTV를 삭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CCTV 삭제에 관해 묻는 재판부에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영상이었고 유족이 보게 되면 시비거리가 될 걸 우려했다고 답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한 폭행과 협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표종우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대화라며 공개된 녹취 파일이 AI로 조작됐는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을 지난달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과수는 잡음 등으로 진위 판단에 기술적 한계가 있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자 김세희 씨는 김세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세론이 김수현과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주장 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수현 측은 이 녹취가 AI로 조작된 거라며 김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나라 가운데 31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9세에서 34세까지 우리나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서와 통계를 망라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답한 청년 응답자가 지난해 7.62%로 2년 전 조사보다 2.39%포인트 늘었고, 특히 30에서 34세 사이에서는 9.42%에 이르렀습니다. 1년 전 방송가는 물론 요식업계까지 돌풍을 일으켰던 요리 경쟁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두 번째 시즌이 오늘부터 공개됩니다. 첫 시즌 때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는데 백종원 씨를 향한 여론이 지난해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에서 또 한 번 흥행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머릿속에 흑백요리사밖에 없었어요, 거의. 기다렸던 대회인 만큼 준비한 거 다 쏟아낼 테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눈에 띄는 건 역시 참가자들의 화려한 면면입니다. 국내에 손꼽히는 유명 미슐랭 셰프들은 물론 국내 중식업계의 살아있는 거장과 사찰음식 명장도 백수저로 나선다는 소식에 공개 전부터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첫 시즌에서 다양한 밈을 남겼던 백수저 2명도 다시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나야 재도전. 나아가 흑수저 중에서도 지난 시즌이라면 백수저로 나왔을 법한 셰프들이 등장하면서 더 강력한 대결을 펼친다고 제작진은 예고했습니다. 두 분이 여기에 흑수저로 나오셨다고? 첫 시즌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은 눈을 가린 심사와 무한 요리지옥 미션은 그대로 이어받되 부정적 반응을 샀던 팀 내 방출 규칙은 없애면서 한층 시청자 친화적으로 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찍이 예약 애플리케이션에 흑백요리사2 출연진 식당들이 별도로 안내되면서 요식업계도 벌써 들썩이고 있는데 첫 시즌 이후 각종 논란이 제기된 백종원 심사위원을 둘러싼 여론은 변수입니다. 사실상 흑백요리사2가 백 씨의 본격적인 방송 복귀작이 된 상황에 앞서 넷플릭스는 시청자에게 선택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화면 속에 익숙한 게임 장면이 보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블록을 맞춰 쌓는 게임 테트리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장면 게임 화면이 아닙니다. 이 밤하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게임 화면이 된 건데요. 더 놀라운 건 내려오는 블록들이 참가자들이 직접 조종하는 드론이라는 점입니다. 올해로 출시 40주년을 맞은 테트리스를 기념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특별 대회인데요. 트로피는 튀르키예 선수가 거머쥐었다고 하네요. 산타클로스 복장을 간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이 수많은 산타들 어딘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산타런 현장입니다. 이 행사는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3,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산타 복장을 간 강아지들도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뛰고 완주 후에는 메달까지 받았다는데요. 이 정도 산타물이라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루돌프 없이도 선물 배달 걱정이 없겠죠. 자, 이번에는 화면 속의 남성, 일본 나가노현의 한 스키장에서 겨울 스포츠에 꽂히죠. 스노우보드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슬로프를 시원하게 내려오던 중 무언가와 갑작스럽게 마주치고는 흠칫 놀라는 모습인데, 자, 남성의 뒤에서 이렇게 빠르게 달려오는 정체, 바로 곰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따라잡을 듯한 속도로 쫓아오는 모습에 보는 사람들까지 아찔해지는데, 다행히 곰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격을 포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남성은 스노보드를 타고 있어 미끄러지듯 빠르게 내려올 수 있었고 큰 사고 없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일본 전역에서 곰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4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에 1심 판결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 내년 1월 16일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거로 판단된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오는 26일 기일을 추가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평일인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두고도 그동안 많은 가설이 제기되는데요. 내란 특검은 미국 대선 뒤에 혼란을 노린 거라고 봤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왜 12월 3일 화요일이었을까? 평일은 주말보다 국회 대응이 빠를 수밖에 없어서 권력 독점을 위해 움직이기에 최적의 시기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전날 명태균 씨 측이 휴대전화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해 황급히 게시한 것이라거나 심지어는 한자풀이를 해보면 왕자가 3개 나온다며 무속과의 연관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날짜 선택이 정말 그렇죠. 이게 좀 무식하다고 그래야 되나? 본회의 다음 날 본회의고 다 있을 때 특검법 이제 의결할 때였고 그래서 다 서울 인근에 다 남아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 앞뒤 정황을 들여다본 특검이 유력하게 내놓은 가설은 미국이었습니다. 계엄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미국 협조와 미국 사전 통보라는 내용이 있었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12월 5일 미국 중앙정보부 CIA 국장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도 미국 대선 전국 중에 있었듯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미 대선 직후 취임 전에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특검은 한간에 떠돌던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계엄 선포 때 윤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우며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크게 화를 낸 거로 파악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이른바 V1을 앞서는 V0로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도 개입했을 거란 게 세간의 시선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김 씨가 계엄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나 진술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했던 군인을 모두 조사했지만 김 씨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김 씨가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와 수행 행정관도 불러 조사했지만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군 비선 라인으로 계엄 밑그림을 그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 씨가 따로 만난 정황도 없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오히려 계엄 당시 김 씨를 가까이서 보좌한 직원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본인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탓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분노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김 씨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계엄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윤 전 대통령 의중엔 있었겠지만 계엄 발동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작용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김건희 특검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고 내일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접견을 예정하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특검 지금 이종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김건희 씨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변호사법 위반은 본인의 어떤 친분을 과시하면서 재판을 잘 받게 해주겠다,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이 사건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친분을 과시한 사람 중에 한 명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필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챙겨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 청탁하고 금품을 오가는 정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한 모종의 역할을 했다거나 공모를 했다거나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순차적으로 좀 잘해달라고 해, 부탁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알선수재의 공범이거나 변호사법 위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이 8천만 원을 이정필로부터 이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갔다라고 한다면 이익을 공유한 공범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유무죄 판단과 거기에 거론된 김건희 여사의 모종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이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3억 원을 수표로 건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씨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표라고 한다면 수표 번호로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가 3억 원이 전달됐는가, 이 3억 원은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인으로 알고 있고 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인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이나 물증으로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뇌물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증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진술이 유지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이게 예정보다 좀 빨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인사 이동 전에 이제 판결 선고하고 가겠다라는 의지도 강력한 것 같고요. 예.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가, 간헐권이 적법했는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이고요. 이 적법하다라는 전제하에 이와 관련해서 무력을 행사해서 이걸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적 법리적인 쟁점이 간이하고 판단이 쉬운 면이 있습니다. 내란 사건에 비해서는 그런
만큼 이 변론을 공판을 빨리 종결해서 선고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시위하거나 대적하는 행동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사건의 종류이기 때문에 엄중한 판단도 따를 뿐만 아니라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실체 진실을 빨리 알리겠다 이런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늦어도 26일에는 종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과를 좀 전망해 볼까요? 일단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하자가 있거나 이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판단할 리는 만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이렇게 무력이나 많은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서 또 총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무력적으로 집행을 저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모방범죄라든가 향후에 이런 재발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수사 인력이 동원됐고 국가적인 예산도 많이 낭비된 사건인 만큼 유죄의 판단과 또 굉장히 중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서 오는 20일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좀 협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 매우 높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술을 하던 간에 유죄의 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수사의 협조에 대응하는 어떤 성과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엔 통일교 관련 의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2018년경에 통일교 회계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7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찾아낼 가능성도 현존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2018년경부터 지금 현금으로 금액이 특정된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3천인데요. 이 3천이라는 돈은 비교적 큰 금액 이기 때문에 이것이 출납되는 과정에서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 자료와 회계 자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회계 자료라든가 또 그 돈과 관련한 흐름에 대한 사진 같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모처의 이런 회계 자료라든가 돈을 건넸다는 증빙은 분명히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찰에서는 이 정치인들의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입한 일자 전후로 현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입 기록과 통화 내역 그리고 그와 따른 보고 내역들을 전방위적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천정궁 금고 속에서 280억 원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제 이 돈을 어떤 정치권 로비에 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는 이런 큰 금액 같은 경우를 개인이 보관한다 또는 종교단체에서 보관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교단 자체의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횡령과 배임죄 먼저 수사가 개시돼야 되고 280억 원을 어떻게 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금으로 항시적으로 이렇게 수백억 대가 보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만 200억 대가 보관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비자금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다액의 현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인들한테 들어갔다라고 추정되거나 수사가 개시된 3천 뭐 이런 금액과 관련해서도 이 금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달리 계좌에서 보관하거나 타인 명의로 보관한 현금에서 나온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 5일 만에 속도전에 나선 건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또 예상되는 수순이었습니다. 뒤늦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너무 지연 수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지금 고발 사건이 수사가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뒤늦게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단순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7년 전, 8년 전 또는 3, 4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일교가 수사를 받은 지 상당 부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이나 자료들이 폐기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영장을 좀 살펴보면 전재수 전 장관의 영장 같은 경우에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수령했다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시계가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상정이 된다면 이게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뇌물죄는 돈에 뭐 하한선은 없습니다. 아,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은 얼마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만 뇌물죄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상회해서 업무상 대가관계로 금품을 받는 것이다 보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현안을 청탁하면서 5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해서요. 예. 뇌물죄 성립에서 중요한 건 금액이 다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공무원의 직분을 활용해서 돈을 받았는가. 공무원이 그 직무관계 대가성으로 어떤 대가관계의 행위를 하려고 했거나 이 연관관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저터널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전 장관께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도움을 줬는가, 그런 청탁을 받았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경찰이 내일 한 총재를 구치소에서 접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 총재가 협조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전부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범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또는 기속자로서 통일교 총재의 책임이 더 무거운 사건이거든요. 윤영호 씨는 일관되게 통일교의 지시와 상부의 지시대로 내가 움직였을 뿐 개인적인 어떤 일탈 행위를 했다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최종적인 책임자 결정권자는 통일교의 총재가 되고 이렇게 뇌물공여라든가 정치자금법에 대한 공여로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통일교 총재가 또다시 처벌 위기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 내가 하지 않았다,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객관적인 물증으로서 스모킹건을 확보해서 제시했을 때는 이 형량과 관련해서 인정하고 이 관련해서 반성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 상황도 예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서 경찰이 지금 김건희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던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1차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임의 제출 방식을 선택을 해서 압수수색 자료를 확보하다 보니까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 발견이 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수사팀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이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한 수사 보고서나 수사 내용을 검토한 의견서가 있는지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라는 것은 고의 범죄입니다. 단순히 가실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의 어떤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지연시켰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관들의 입장, 판단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게재됐는지 여부 그리고 수사의 개시가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아니면 부실하게 확보되었었는지 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도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전재수 전 장관의 국회의원 회관에 도착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비판하기가 좀 난망한 것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법원 가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들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에서 지켜야 될 참여권이라든가 이 분별했을 때 변호인들이 이제 살펴본다든가 이런 절차를 조금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의 어떤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관례상 국회의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통지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국회의장이 회의에 가는 바람에 출장 가는 바람에 그 절차가 지연됐다라는 것이고요. 통상 이렇게 지연될 때는 변호인을 이제 기다리다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사정이었다고 한다면 또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통일교는 올해로 71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중에겐 합동 결혼식으로 익숙한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도 전방위 로비를 벌여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승환 기자입니다. 통일교는 평안북도 출신인 문선명이 1954년 서울에서 세운 신흥 종교입니다. 메시아를 자처하는 문선명이 예수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완성한다고 주장해 교계에서는 이단으로 분류됩니다. 통일교는 정치적 정통성이 취약했던 군사정권 시절부터 반공주의를 앞세워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공산 침략자를 하나님과 전 인류의 적으로 규정하고 멸공투쟁에 앞장서며 북한교의 무력 남침을 단호히 분쇄한다는 1978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는 전 통일교 간부의 증언을 인용해 통일교가 정치 경제를 막론하고 상대가 자신들 도움 없이는 이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까지 돕고 그 뒤에는 정책까지 통제하려 했다고 소개합니다. 2022년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사망했을 때도 범인 입에선 뜻밖의 통일교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정교 유착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安倍元首相がこれとつながりがあると思い込んで犯行に及んだ旨本人が供述しておりますが以下詳細について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통일교는 최근 국내에서 보험을 들듯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돈을 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력과 밀착하려고 하고 또 헌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 대가로 교주 문선명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한일 해저 터널 사업 등이 거론됩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사탄의 편이에요. 가해자죠. 한일 해저 터널은 그러한 가해자와 피해자, 과거의 그런 원한들을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상징적인 이와 관련해 통일교는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피살된 유명 영화 감독을 향해 자업자득이라고 독서를 퍼부어 논란입니다. 숨진 감독이 생전에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인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무례하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의 감독 롭 라이너가 지난 14일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라이너 감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They worked throughout the night on this case and were able to take into custody Nick Reiner, a suspect in this case. 그런데 유명 감독의 비극적인 죽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숨진 라이너 감독이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이른바 반트럼프 인사였다는 이유였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라이너 감독이 자신을 향한 집착 때문에 숨진 것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라이너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분노를 불렀다며 아들이 용의자가 된 상황까지 비꼬았습니다. Became like a deranged person, Trump derangement syndrome. So I was not a fan of Rob Reiner at all in any way, shape or form. I thought he was very bad for our country. 트럼프의 막말에 미국 정치권도 들끓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부적절하고 무례한 발언이라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가 숨졌을 때와는 180도 다른 반응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President Trump should have said nothing. I think when the president says these sorts of things, it detracts from his policy achievements and his agenda. 미국 언론들은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계속되는 한 정적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트럼프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오후 1시를 조금 넘긴 지금 서울에는 산발적인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기온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6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날이 흐리고 비구름의 영향을 받으면서 체감상으로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 충청 등 중부 지방은 밤까지 강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 지방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 중부 곳곳에 1에서 5mm 미만의 매우 적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경기 북동부와 영서 지방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와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방부터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도에, 주말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내리는 강수량은 적지만 퇴근길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